예. 네. 저는 오프닝 할 때가 제일 긴장돼요. 왜? 그러니까 저희 취재팀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저희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기자들이 그렇더만. 예, 그러니까 회사 얘기도 잘 안 하고 거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취재하는 얘기 막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침에 와서도 이렇게 뉴스 계속 보면서 이거 어떤 뉴스 할까 이러다가 갑자기 오프닝을 하라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오프닝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냥 인사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그 삶이 되게 갑박이 몇 년 동안 알던 후배인데 걔가 뭐 남매인지 형제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예, 뉴스의 진심인 뉴스3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과목 들어갑시다. 네, 전공 첫 과목. 번째 뉴스. 아, 우리가 우려했던 유가. 예. 결국은 유가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또 걱정되는 부분이 물가가 오르겠구나. 아, 그러니까요. 물가가 오르면 예. 금리가 오르겠구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이 못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또, 툭툭툭 나오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약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일이 좀 어제 미국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그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미국의 금리가 좀 올랐고요. 아유, 100달러 설이 나와요, 이제 진짜. 아, 100달러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제가 유가 분석 전문가는 아니는데 이 나이가 이제 뭐 50대 중반 되니까 예. 저 아저씨들이 무슨 생각할까 이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 빈살만이나 푸틴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게 물량 조절해야지 이거 뭐 가격으로 승부 봐야지 물량으로 승부 보면 우린 거덜난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기름 못 팔아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수보다 먼저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사실 그 러시아도 감산, 사우디도 감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자발적 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짜고 감산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짰겠지. 후 짰습니다. 네. 후 짰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네. 그러니까 사후 예. 이게 뭐라 그럴까? 감산 서로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 서로 통화했답니다. 예. 통화해서 격려한 거지 뭐. 잘했지. 너 잘했어. 나도 잘했지. 그거를 이제 뭐 사전에 한 건 아니고 사후적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어제 크렘린궁에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우디가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감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원유 감산 합의와 자발적인 원자재 공급 제한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이 가능하게 됐다. 뭐 이들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이니까 안정이라고 명분이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빈살만 왕세자는 그 푸틴 대통령한테 지난달에 브릭스 가입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땡큐. 표했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그 추정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도와줬을 것이다. 뭐 자발적 감산에 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크렘린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끊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빈살만이. 아, 푸틴 형, 저 진핑 형이랑 내가 자리 한번 만들게. 정훈이도 깨워줘. 이렇게 돼. 정은이까지. 그랬을 수도 있어. 예, 거기까지 좀 불안한데 어쨌든 그런 효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어요. 다우존스는 0.57%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06%, 뭐 13,872.47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은 0.7% 하락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뉴욕 증시에서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87.54달러로 9개월 연속 9거래일 연속 예. 연속으로 올랐고요. 예,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점이에요. 예, 올해도 최고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PMI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좀 경기 어떻게 보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건데 이게 50 기준이거든요. 예. 50보다 높으면은 확장세가 되는 건데 54.5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52.5였고요. 어우, 좋네요. 훨씬 좋았죠. 네. 그러니까 전월치가 52.7이었으니까 서비스업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새 뭐 배드이지 굿이지 배드 이런 얘기할 때 경기가 확장세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또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시장이 돼 있습니다. 100%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100%는 아닐 수도 있겠네. 동결. 거기까지 얘기 나오진 않고 네. 11월
그러니까 9월은 이제 얼추 동결일 것 같은데 11월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주로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 베이지북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경기 상승세는 완만하다. 그 완만한 속도 성장이라 그러면은 뭐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그 연준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할 때 관광에 대한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강했다. 강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다만 그 수요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저축액을 뭐 대부분 소진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지출을 위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네. 그 얘기는 대출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는 금리에 노출이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높은 금리를 사람들이 이제 결국 체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 이제 사람들이 슬슬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대출을 받은 것 같아. 대출 받았으면은 금리 높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근데 이제 대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에서 집을 산다든지 이건 사실 뭐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기업 대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소비를 위한 대출은 매우 짧은 대출들이거든요. 그쵸. 그건 이제 상환 기간이 짧으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금리가 높죠. 그렇죠. 예, 왜냐면 신용카드 리발빙 뭐 카드론. 마통, 카드론 이런 거는 금리가 금리 때문에 못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갚으려고 마음 먹으면 부담스럽고 아유. 그래서 계속 그걸 리발빙 할 때마다 이제 금리가 계속 그 부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좀 뉴욕 그 맨하탄에 이제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브로드웨이고 그 브로드웨이에도 그 무슨 스퀘어죠? 그 있잖아요. 타임스퀘어. 예. 제가 진짜 5월달에 갔더니 가면서 갔던 동행했던 사람이 야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 같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왜냐면 2년 반 3년 동안에 아예 이동을 거의 못 하다가 팡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미국의 그 소비 중에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과잉이라고 봐요. 특히 여행이라든지 이동 이런 것들, 문화에 대한 거, 스포츠에 대한 이런 소비들은 눌려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한 거기 때문에 저게 언젠가는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계속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리볼빙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한국 시장에 그 리볼빙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제가 금융감독을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리볼빙 서비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월 쓰는 카드 값은 대부분 자기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 늘지도 않고 많이 줄지도 않고 뭐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볼빙은 이제 상환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소비 패턴하고 좀 잘 안 맞는 경향을 그렇죠.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뭐 돈이 필요하셔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군요. 예. 이제 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어제 EU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것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특별 규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인가가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일단 6개 기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은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5개 미국 기업과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군요. 그리고 틱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공급망 취재를 좀 하다가 제일 끝에 있는 광산부터 해서 제일 끝에 땅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밸류 체인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일 끝에 있는 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느꼈던 게 저는 의외로 유통이 아니라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골라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를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위로 올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경향들이 좀 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끝에 단에 여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 다 플랫폼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자신들이 이제 그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인 정보를 추출해서 이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서 뭔가 상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게 거기다 슬쩍 자기 상품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당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제일 좋은 상품은 이겁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슬쩍 자사 상품을 올려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 네. 좀 담겨 있고요. 또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앱스토어가 사실 애플 이용하시는 부분은 앱스토어 쓸 수밖에 없고 구글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구글 스토어 쓰고 있잖아요. 구글 그 플레이 쓰고 있고 여기서 보통 30% 정도 수수료 뛰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수수료에 대한 생각은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정말 3, 궁금하죠. 40번씩 퍽퍽 대.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분들은 보통 그게 서비스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 이제 30% 정도의 인앱 결제 요금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상호 간에는 또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럽연합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개방하도록 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6개월간 이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연 매출의 10%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이 되면은 과징금의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요건에 충족이 된다 그래가지고 좀 정량적 요건에 충족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왜 그게 걸리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삼성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삼성 앱들이 있습니다. 그거 써봤어요? 저는 종종 씁니다. 저도 삼성폰 산 다음에 자꾸 팝업이 떠서 아, 왜 이렇게 번거롭지? 이런 생각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량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진 신고를 했었는데 그 이번에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빠진 게 좋은 거긴 한데 왠지 좀 자존심 상한다. 저도 그 기사 보면서 딱 느꼈던 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거기서 좀 더 논의되는 거는 이제 애플의 OS, iOS 같은 경우가 정량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이메시지. 음. 저는 아이메시지 이거 조금 기분 나빠요. 그 애들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애플 쓰면은 아이메시지 서로 교류하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들어가면 색깔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세부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와 더불어서 볼 부분이 미국에서는 또 그 안드로이드 앱 반독점법 위반한다 그래서 구글 상대로 이제 30여 개 추가 소송을 건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합의 네. 내용을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플레이스토어 관련한 이것도 수수료 관련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공개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독점 관련한 움직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빅테크들한테는 뭐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는데 또 저게 뭐 유럽하고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뭐 틱톡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IMF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진단을 했는데요. 뭐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 근데 하반기 회복세는 생각보다 좀 더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저기도 뭐 상고하죠예요? 원래 상고하저였는데 그러니까 고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그 IMF 연례 회의의 국가 보고서라는 것의 의미가 일반적인 경제 연구소의 어떤 그 경제 전망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네. 이걸 하게 되면은 그냥 국가별 신용 보고서 작성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사회 승인 다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그 한국 경제에 대한 신용 평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IMF께. 예. 그러니까 IMF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조사를 하고 어려우면 돈 대주는 게 IMF니까 그죠? 예. 머니터리 펀드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라고 얘기하면 한국 정부는 거기다 반론을 하고 그건 당신들이 잘못 보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더 펀더멘탈하게 우수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거 관련해서 IMF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협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혈명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디 국제기구관가 뭐 거기죠. 예, 거기서 계속 그런 연례적으로 그걸 OECD랑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업 IR 하듯이 맞습니다. 뭐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IR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동의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성격이 네. 있어서 IMF에 대한 평가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9월이 기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일단 매우 건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취약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 위기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9월 위기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9월 위기설이라는 그러니까 위기가 날 것 같다라는 게 아니고 네. 위기설이 나온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그 내부적인 취약성이 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이걸 때렸을 때 보통 우리나라의 경제 그렇죠. 위기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부적인 경제 쇼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전보다 좀 펀더멘탈하게 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IMF에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원래 상반기에 1.5% 했었거든요. 근데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근데 예. 이것도 전에 조영무 박사님이 1.11 얘기하셨죠. 1.1 내지 1.2로 수정을 했죠. 네.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한 3, 4분기 중에는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야 이거 좀 회복이 되겠어? 네. 좀 미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IMF는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가 같은 경우도 하반기 가면 2%대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경제 위기가 오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건데 IMF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지 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격차, 뭐 기후 변화 대응 이런 우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점점 나이 들게 만드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슈다 보니까 누군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면 이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좀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정치 리더십들이 다루기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 그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해서 뭐 불 끄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진짜 화재 예방하고 그런 그러니까요. 사고 없는 나라 만드는 네.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사실 이제 않을까. 헤럴드 핑커라는 그 IMF 그 협의 단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제 한국 기자단하고 화상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례적인 얘기를 한 게 중국의 어떤 부동산 어떤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 경제적인 위기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어쨌든 외부의 어떤 압력이 전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IMF도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세 번째 뉴스는요. 항상 나오지만 개선이 잘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금 금리 연 3%대인데 증권사는 0.5%. 그 예탁금 수수료 얘기하는 거죠. 예탁금 수수료 얘기입니다. 그 예탁금으로 놔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면 아유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은행에 있는 200만 원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증권회사에 예탁금으로 있는 걸 언젠가 주식 산다고 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놔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너무 낮아요. 예, 그게 또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증권사한테는 태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는 작을지 몰라도 200만 원, 300만 원 고객 거 다 모으면 쏠쏠하게 좀 돈을 받고 언제 있는데 때 0.5예요 이게 근데.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0.1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상위 10개사의 그 예탁금을 봤더니 1%가 넘는 곳이 2군데밖에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탁금 이용료율 좀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그 CMA로 넘기거나 아니면 그때 RP 사거나. 근데 이제 거액 자산가들은 저 증권회사 알아서 해줘요. 그렇죠. 알아서 해주는데
이 소액 투자자들은 HTS로 계좌 트고 이런 거 관리 안 해주잖아. 그쵸. 근데 영업맨이 있고 그러면 관리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2021년 8월 이후에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0.75에서 3.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요 증권사의 예탁금의 평균 이용료율은 같은 기간에 0.13%에서 0.56%.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거의 2.8% 오르는 동안 0.4% 포인트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위값도 뭐 0.1%에서 0.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 얘기해요. 이게 주식 대기자금이니까 이게 뭐 은행 예금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 증권금융 맡겨갖고 이자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거를 좀 나눠주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RP라도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거 좀 자동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거를 이렇게 꼭 영업맨 관리하시는 분들 있는 분들은 그때 이게 해서 주는데 이게 뭐 얼마 푼 돈이든지 상관없이 그 고객 돈이잖아요. 그럼 고객 돈을 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좀 돌려줘야 된다는 지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데 신용금리는 얼마예요? 신용금리는 지금도 10% 넘죠. 너무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이게 뭐 과거에 한 사람 챙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좀 뭐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불편해서 했다는데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수익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해요. 증권회사. 그렇죠.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는 우리가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증권사는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좋잖아요. 자기들은 뭐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 받는데 고객들한테 주는 돈은 뭐 0.5%만 주면 되니까. 최소한 시중금리하고 이렇게 어떤 그 비율로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중장기적으로 증권회사가 이른바 IB라는 타이틀을 가져도 되고 기본적으로 은행에 버금가는 그 대형 금융회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죠. 어떤 분은 그거 이자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잖아. 그만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 네버 슬립이라고 있잖아요. 돈은 잠들지 않는다. 우리 휴일에도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돈은 이자를 안 주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고객 돈을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올해 안에 개선 방안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이때 또 발표되는지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3은 여기까지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